것이 한평생 남아자던 뜨거운 냄새. 동지는 강대였고 깃발만 나부켜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주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 교육 때문에요. 빠르게 활동 보고를 드릴 텐데요. 활동 보고는 중요한 것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29일, 30일 저희가 비긴급 통합 사업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후에 2차례, 29일 날, 그 다음 30일 날 오후에 또 2차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설명회는 만족스러우셨나요? 궁금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해소는 조금 되셨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해소가 되셨습니까? 질의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혹은 반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거라고도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예상하신 대로 설명회 자료가 당일날 참석할 때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 배포된 내용을 그날 보고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들 그리고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 한 번의 설명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또 다른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내용들을 강력하게 어필은 했고, 노동조합에서는 4번의 설명회를 다 참석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조합에서 필요한 질문, 그리고 조합에서 대응해야 되는 질문들은 그때마다 필요한 질문들은 했습니다. 동지들이 왜 저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저런 불필요한 당연한 질문들을 하지 하는 의문들을 가졌을 동지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는 좀 필요했습니다. 사측의 대답이 필요했고, 그거를 좀 증거 자료로 남기고자 아주 기본적인 질문, AI가 신기술인지 아닌지에 대한 대답을 필요로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전에 1월과 4월에 관리자들 위주로 그 설명회를 2번을 진행을 했고, 노동조합과도 매월 형식적인 간담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자료는 공유되고 있지는 않아서 강력하게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29일, 30일 날 그 임금 처우 개선에 대한 임금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퍼센티지에 대한 언급이 됐었습니다. 간담회 때 처우가 동지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가 10% 이상 사측이 제일 높은 기간 수준에 맞춰져서 오른다라고 생각은 하셨겠지만, 사실 간담회에 그 내용으로 언급이 됐던 건 아니에요. 사측은 4% 정도의 그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는 당연히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걸로는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계속 강력하게 노동조합이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가지고 온 사측의 아니 10%라는 뭐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뭐 10몇 퍼센트, 10% 이상을 전체 조합원들 앞에서 얘기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사실 그 정도 얘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상이 사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자꾸 기회처에 핑계를 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동지들의 이제 입장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통합 사업에 대한 설명은 이제 처음 이루어졌고, 이 이후에 우리의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설명도 듣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30날 저희가 설명회도 있었지만 오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오전에 저는 국회도 다녀왔는데요. 노동조건 공공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콜센터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초대되거나 관계되는 기관은 아닌데, 여기에 그 초대된 내빈 중에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분이 계셔서 그분을 만나 뵙고자 국회에 간 김에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 뒤에 나오는 컬럼 써주신 김관우 교수님이 이제 여기에 참석을 하셨었고, 그 교수님을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이 토론회가 있었고, 11시 반에 국회 국감 준비하는 한창민 의원실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간 김에 그 교수님을 뵈러 시간 쪼개기 약속을 해가지고 뵈러 갔었는데, 김관우 교수님을 잠깐 뵈고 그 다음에 한창민 의원실을 만나서 국감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오후에 저희가 설명회까지 하는 바쁜 일정을 30일 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0날 코넬대 김영은 연구원님이 1년에 2번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다행히 한국에 이번에 또 방학 때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지금 비기급 통합에 대한 부분을 계속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인터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의 얘기를 이분의 입김을 통해서 많은 기관에게 알리고, 우리의 이런 사정들에 대해서 AI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힘있는 분들에게 좀 알리고자 이분의 연락이 끊어질까봐 평소에도 한국의 날씨는 어떤지 되게 쓸데없는 안보를 되게 많이 물어요. 저에게 혹시나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기관을 잊을까봐. 그래서 되게 발이 넓으신 분인데 우리에게 연락을 안 주실까봐 평소에도 되게 귀찮으실 텐데 일일이 그래도 답변을 주셔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비긴급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인터뷰해 주시고, 팀장 비긴급 통합에 대한 부분에 인터뷰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팀장, 그리고 부팀장, 그 다음에 상담사, 이렇게, 그리고 야간 팀까지 해서 좀 종류별로 나눠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논문에 또 써서 또 많은 기관하고 연구해서 쓸 계획이라고 하셔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그 30날 김관우 교수님을 만나 뵙고 지금 비기금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일 났는지에 대한, 그리고 사측이 우리에게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8월 14일 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8월 17일 날 컬럼을 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컬럼 내주시는데 3일 만에 이렇게 컬럼을 써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 쓰는 컬럼을 그냥 우리의 이야기를 써주신다는 건 조금 좀 대단한, 어떻게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단하면 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번도 쓰기 힘든 일을 이번에 2번이나 110 얘기를 또 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기관이 절대 모른 채 하면 안 되고, 이 감정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업무 강도가 힘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써주셨는데, 오늘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게시판에 게시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 보실 수 있도록 기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월 민주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콜센터 연석회의,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씩 공공운수노조에서 하고 있는 콜센터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다산 콜센터, 그리고 경기도 콜센터, 공공기관에 대한 콜센터들 회의를 8월 19일 날은 다산 콜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다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9월 초쯤에 이런 걸 공공기관이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AI가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이 모험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사례를 가지고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다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상담사가 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날 이제까지 공무직위원회에 매월 교육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한 달 앞두고 결의대회를 국회에서 했습니다. 오전에 아까 콜센터 연석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국회로 이동을 해서 공무직위원회 출범식에 대한 결의대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날은 공무직위원회 출범에 대한 법제와 제도를 발의했던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 날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잘 출범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결의대회를 했는데, 사실 이 공무직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5년짜리 단기 계약직입니다. 계약직. 근데 이게 5년짜리지만 5년이 잘 운영이 되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보자 하는 이런 결의를 다지는 대회였다라는데, 사실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뒤에 늦게 갔더니 뒤에서 누가 몰래 찍어가지고 이런 사진이 올라왔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시범운영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보민원 안내 콜센터 소속이 저희가 서울청사에 있는 정보합동민원센터 소속이 있잖아요. 근데 정보합동민원센터장이 6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긴급 통합에 대한 추진단장이 6월부터 공석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8월 중순에 발령이 나서 단장이 이제 새로 와서 제대로
운영이 될 거라고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바람입니다, 바람.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철수보고에 대한 개최 계획안에 설명회를 했는데, 권익위도 참석하고 연구진도 참석하고 저희 상담사 대표로 해서 저희가 과반 노조이니까 사무장님이랑 저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상담사, 전문 상담사, 전문팀, 그리고 각 24시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야간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이런 운영 방식들이 다 녹아져 내려야 된다라는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사측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얘기,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현장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보고자 하는 입장이에요. 되게 좋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추진단장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얘기를 무조건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연구 용역은 이제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혹여라도 좋은 의견이나 전달해 주실 의견 있으시면 저희 노조 측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런 또 전달해 줄 기회가 있을 때 빠르게 전달해서 연구진들하고 잘 조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설명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없으시면 휴식 시간을 5분 정도 갖고 2부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퍼펙트. 퍼펙트. 우리요? 아니야. 아니, 여기 갖고 왔어. 새 거. 오후에는 냉동실에 넣어놨거든요. 아, 네네. 찬물 드릴게요. 여기도 돌려드려야지. 밑에서 써야지. 이쪽으로 네? 여기 여기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여기 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사랑희망연대본부의 박경수 조직국장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공공운수노조에서 주로 콜센터 사업장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라는 곳에서 일을 했고요. 특히 이제 지금 국민콜 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비긴급 통합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2020년 12월에 정규직 전환, 공무직으로 전환됐던 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저희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고 잘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 정말 노력해서 이번에 모든 조합원들 제가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제가 AI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중간에 설명회 때 들으셨던 비긴급 통합에 대해 짤막하게 얘기 드리겠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이야기는 저랑 또 여기 있는 간부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제대로 생산적인 토론을 하려면 저희가 적어도 알고 있는 전제는 동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I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멀리서 한번 보고 실제로 저희 사업장 가까운 문제들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나오는 AI 뉴스들이 사실은 되게 선정적이긴 한데 사실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쑥날쑥해요. 어떨 때는 AI 때문에 모든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반대되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고객센터 업무, 콜센터 업무라는 것들이 갑자기 생겨난 업무들은 아닙니다. 지난 역사들을 조금 되돌아보다 보면 저희가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조금 경험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역사들,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2026년 AI 뉴스 정말 많이 나오죠. 아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는 아마 테슬라일 겁니다. 저는 자동차는 잘 모르지만 지금 중고차 가격 중에 테슬라 중고차들이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아마 FSD 라이트라고 하는 자율주행 차들이 과거 중고차, 미국에서 수입된 중고차들을 중심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오히려 중고차 가격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이야기죠. 자율주행 AI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2026년 AI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AI가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챗 GPT라는 말들을 알고 있지만 사실 챗 GPT라는 말은 GPT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채팅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을 사는 저희는 AI가 더 이상 채팅만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음악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AI들이 이제는 우리의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뭐 현대차 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 로봇이 들어오고, AI가 우리 대신 파일을 만들어주고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들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저도 매달 3만 원에서 한 1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써요. AI들. 그게 저 혼자 일할 때 일의 효율을 더 늘려주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오늘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대로 최근에 로봇 관련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영상인데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진지하지 않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kay,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잠시만요. 제가 연결을 안 해놨네요. Okay, I'd like to try something new.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Does that sound good?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무섭지 않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작년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올해 영상도 가져오고 싶었는데 뭐 저 영상이 조금 더 지금의 로봇에 대해 설명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개발자기도 합니다. 프로그래밍 하고요. 제가 홈페이지 하나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어도 한 1,0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꽤 실력 있는 개발자지만 개발을 한다는 거는 명령을 모두 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은 그냥 물건을 갖다 놓으면 로봇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정리를 하고 있죠. 냉장고에 넣어야 될 물건, 그리고 밖에 바구니에 담아야 될 물건을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로봇 2개가 소통하고 그리고 네, 정리를 끝내죠. 올해 만들어진 피규어 AI사의 좀 인상적인 영상은 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냥 방 안에 로봇 2대를 집어넣고 주인이 떠나면 이불보를 정리합니다. 호텔처럼. 이불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호텔 아시죠? 로봇 2대가 이불을 갠다는 건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죠. 같이 이불을 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까지 발생했고 이제는 AI 시대라는 건 명령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석하는 네. 이런 거 보면 금방 저희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네, 굉장히 많이 겁을 주고 있죠. 제가 최근 2년 사이에 있었던 콜센터와 관련된 AI 또는 일자리 문제들의 기사들입니다. 재작년에 국민은행에서 AI 도입이라는 이유로 240명 해고하겠다는 뉴스가 굉장히 컸죠. 사회적인 반향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AI 때문에 해고되는 가장 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은행에선 단 한 명의 상담사도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다 해고된 것 같지만 사실 해고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휴일만 5일인가 늘었어요. 네. 네. 이게 실제 저희가 보는 뉴스와 현실에서 작동하는 세계가 다르다. 기자들은 조회수 높은 선정적인 기사만 내보낸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은행 상담원 30% 줄었다는 얘기가 AI 상담사가 줄었을 것 같지만 지금 가장 큰 뉴스는 창구 상담사들이 많이 줄고 있고 ATM기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AI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바일 때문입니다. 저희 금융거래 대부분 모바일로 하시죠? 네, 실제로 마찬가지로 마치 AI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가 줄어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이 줄어드는 문제는 모바일 때문에 발생하거나 보이는 ARS 때문에 발생합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300회선 규모의 AI, 300명이 동시에 전화 걸어도 AI가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다고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 보면 건강보험공단에 한 1,000여 명의 전화상담사들이 있는데요. 없어질 것 같죠? 지금 올해 논의되는 과정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전화상담사들 저희 고용보장하는 문제 거의 막바지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로 나오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러면 AI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수많은 상담사들을 저희처럼 고용보장을 하려고 할까? 네, 이런 얘기들도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콜통화 문제도 AI 뉴스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현장 말고 주위에 있는 많은 노동운동가들 그리고 콜센터 상담사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최근에 의미 있는 뉴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잠깐 저희가 AI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AI 뉴스는 알파고죠. 알파고가 2016년이었습니다. 이제 딱 10년 됐네요. 보면서 사람보다 AI가 똑똑할 수 있다. 챗GPT 나온 지 아직 4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2022년 11월에 챗GPT 3.5가 나오면서 대중적으로 공개됐죠.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AI라는 이름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대량 해고들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그때부터 막 끊임없는 뉴스들이 생산된 것 같아요. AI가 낫더라. AI한테 맡기면 되더라라고 하고 해고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뉴욕대학교의 경영대학원 로버트 시먼스 교수의 발언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 해고된 사례들, 정리해고 사례들을 연구해 봤더니 AI를 이유로 해고했다는 말하는 데에는 다소 연막이 있더라. 실제로 보니 AI 때문에 해고된 것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코로나 시기에 과잉 고용했던 인원들이 나가거나 CEO들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기존처럼 해고를 했는데 이 챗GPT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치 AI를 이유로 해고를 하면 그 기업이 굉장히 선진적인 경영을 하는 것처럼 연막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AI 도입이 성과를 내서 해고를 한 사례는 별로 없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뉴스에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요거는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최근에 연구한 조사입니다. 저희가 늘 AI 때문에 해고된다라고 얘기하면 콜센터가 등장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서구권을 중심으로 보면 AI 고객 한 상담 건수를 해결하는데 한 통화는 아닙니다. 통화가 와서 때때로는 민원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한 통화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을 $3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 조사기관에서는 이것보다 늘어날 여지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콜통화 보통 한 통화 받으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제가 여기 와서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80콜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다른 기관보다 꽤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콜센터는 한 50콜에서 60콜 정도 받습니다. 여기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저희의 일당하고 계산해 보시면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AI가 더 비싸요. AI 때문에 민간 콜센터에서 인원을 대체할 건가? 질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AI 비용이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서구권에서 쉽사리 AI 때문에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말들이 지금은 마치 2022년, 23년에는 막 뉴스를 쏟아내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도 합니다. 동시에 작년에 2025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지금 AI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콜센터는 금융권 콜센터입니다. 아까 국민은행 얘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해서 도입했는데 오히려 나이가 많은 그다음에 정보 약자들을 위해 사람과 통화할 권리를 보장해라. 왜냐하면 지금 금융권은 전화해봐도 사람하고 통화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전화번호 자체가 어지간하면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권리다. 사람하고 통화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과연 그러면 저희가 일하는 현장에서 AI 도입이라는 게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콜센터, 고객센터 업무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좀 드렸어요. 이게 뭐가 소문이 돌 수도 있지만 전화기 누가 만들었나요? 어디서 들으셨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왔을 때는 잘 대답 못 하셨거든요. 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1876년에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요거 아시죠, 다들?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시는 분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네, 아시죠, 이거? 네, 저희 요거 하면 요즘 못 알아듣습니다, 사실은. 많이들. 모르실 만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는 척 하시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금 오늘 이야기를 좀 중심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막 단체 박단하고 이런 내용은 제가 해보니까 다 졸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늘 얘기 많이 안 하고 저희가 그래도 명색이 고객센터에서 일하는데 전화기의 역사들, 전화기가 무진장 발전했잖아요. 전화기의 역사를 보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윌리엄 그레이엄 벨은 어머니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청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소리에 관심이 많았고 전화기를 통해서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특허를 신청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특허 신청을 했대요. 2시간 빨리 벨이 신청했고 2시간 늦게 알리샤 그레이라고 하는 다른 또 여성이 아마 또 이렇게 신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이 사실은 성숙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전화기라는 걸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다만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2년 뒤에 저희가 전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굉장히 빨리 도입됐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교과서에서 배우면 벨 시스템을 만든 벨이 전화기를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메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대 한 40년 빨리 전화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1871년에 임시로 특허도 신청했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 사람이 가난해서 특허를 신청하고 사업을 할 만큼의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벨이 그 시기에 어쨌든 성숙한 기술을 바탕으로 더 먼저 특허를 신청해서 회사를 차린 거죠. 요 얘기들은 저희가 TMI로 알고 가면 그래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교육 준비하면서 확인한 건데 이런 전화기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네. 이거 전화기 모르실 텐데 잘. 자석식 전화기라고 해서 전기가 연결된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화선만 연결되어 있고 요 자석을 돌리면 전기가 발생해요. 그러면 선이 연결된 곳에서 1대1로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해준. 저희 서양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이렇게 선 연결해주는. 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공정식 전화기는 전선이 연결된 거예요. 이거 군대에서 많이 썼습니다. 저희 한라인 옛날에 막 옛날 군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그 어디선가 전화기 딱 들면 누가 받아요. 예, 군대에서 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도 1대1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선이 연결되니까 자석만 돌리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전식 전화기. 저희가 아는 건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화 아시는 거죠? 돌리는 거. 네. 이게 기계식으로 자동으로 사람을 연결하는 전화죠. 그리고 지금은 전자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뭐가 생겼나요? 저희 다 알죠. 114가 생겼죠. 전화번호부를 알려주고 전화번호부를 인쇄하던 시절. 저희 공중전화기에 가면 114 전화번호부 이렇게 있고 지금도 114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화기를 연결하면 사람이 받아서 연결해주는 시절이었어요. 이런 모습 기억하시죠? 어디선가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저희랑 좀 비슷한가요? 네. 영화를 보시면 그 상용 전화기는 1878년에 네, 시작됐고요. 1900년대 초부터 전화 상담선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실제로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였고, 저희가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좀 고풍스러운 영화 보면 이렇게 전화 연결해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후줄그레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양 있고 옷도 잘 입고 교양인의 언어를 써요. 1920년대 정도 되면 그 백인 여성들, 교양 있는 백인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뭐 헬스장도 끊어주고 식사도 제공해주고 기숙사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홍보해서 뽑았다고 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 전화기를 갖고 있다는 거는 교양 있는 분들, 부자들이 사용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은 그래도 AI 얘기를 하니까 기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받는 전화기가 187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자동 전화기,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전화기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모르실 거 알고 네,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한제국 시절에 1902년에 한국에 수입된 이것도 사람이 연결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성들 저런 영감님들이 연결해 주시다가 우리나라도 1920년대쯤 되면 여성들이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동 전화기는 189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되게 빨리 만들어졌죠. 실제로 저희가 기억하건대 자동 전화기가 보급된 거는 거의 사실상 1980년대가 돼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돼요. 70년대, 80년대에 대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벨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1892년에 이 자동전화기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섬세한 작업, 전화를 연결해주는 작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 사람의 용무가 뭐고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곳에 연결해주는. 그러면 엘먼 스트로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동전화기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장의사였어요. 장의사. 누구 돌아가시면 관 짜주고 이런 분이.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해보니 전화기 회사에 전화를 건 사람이 자기 고객인데, 자기 지역 고객인데 연결해준 사람이 영업을 당했는지 자꾸 딴 장의사로 손님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자동전화기를 만들었다고요. 천재죠.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전화 연결원들을 섭외하면 영업을 더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벨이라는 회사는 굳이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이 자동전화기를 도입하냐. 저희가 AI를 도입하면 바로 도입할 것 같지만 기술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도입했을 때 단순히 더 편리하다고, 더 유리하다고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자동전화기가 도입된 건 1920년대입니다. 그 직전에 뭐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해요. 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기계를 써야겠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죠. 그 AI 도입에는 연막이 있다고. AI가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일은, 저희도 이제 다 어른들이니까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비로소 자동전화기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도입하고 나서도 대중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AI, 그 자동전화기가 도입된 곳들은 도시가 아니에요. 시골이에요. 왜? 저희가 1대1로 연결된 전화를 사용하면 중간에 연결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10명이 10명과 자동으로 통화하려면
한 명당 9개 회선이 돼야 되니까 네, 거의 90개 회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1000명, 10,000명이 될수록 대도시일수록 서로 정말 거미줄처럼 그물망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인프라가 투자돼야 돼요. 그 당시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조그만 마을에서 사람이 연결하기에는 좀 인건비가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할 소규모 마을에서만 자동 전화기가 도입되다가 비로소 1960년대가 되어서야 저희가 아는 네, 자동 전화기 시스템들이 보급됩니다.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1950년대의 전화 연결원 네, 사진이에요. 헤드셋 끼고 일하시죠? 네, 저희 일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분들도 전화 받고 어디가 필요하시냐 상담해주고 필요한 곳에 전화 연결해주고 이 일을 하셨을 겁니다. 네. 사실 이게 1935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자동 전화 연결기입니다. 대한민국에도 35년에 도입됐지만 대중적으로는 70년대, 80년대가 돼야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보통 이 전화기의 역사들 조금만 더 알아보시면 기술이라는 게 도입됐지만 대중적으로 서양에서는 1965년이 돼야 이제 전화 연결원들이 기계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기술로. 근데 1964년이 상담사들이 가장 많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전화 연결원들의 고용이 안정됐다고 얘기한 그 다음 해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을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들을 전화라는 주제로 얘기 드리는 거는 AI 도입도 이런 방식일 겁니다.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작정 기술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을 대체하듯이 빨리 도입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비용들도 계산해야 되고요. 사회적 상황도 다 고려해서 회사들은 자신들이 유리할 때 도입한다는 거죠. 네. 1970년대 전화 교환원 모집하는 전단지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거는 전화 연결원은 아니고요. 114 네, 연결원들.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전화 연결원이 있다가 자동전화기가 생기고 나서 없어졌을 것 같지만 114 교환원이 생겼죠 또.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나중에 전화번호보다 생기면 114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114에 전화 거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CD에 생기고 인터넷이 생기고 모바일이 생겨도 여전히 저희같이 고객센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기술이 AI만큼이나 사실 급진적인 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일의 형태가 구체적인 우리의 일터의 현장이 바뀌었을 겁니다. 영상 좀 보고 갈게요. 옛날 영상이니까 잘 들어보시면 옛날 서울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화시설이 2천만 회선을 돌파했습니다. 1885년 한성전을 보관 전신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통신이 시작된 이래 108년. 광복 이후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최신과 발족한 이래 45년 동안의医学적인 발전을 거듭한 나머지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의 전화 보급 현황을 보면 1960년에 겨우 10만 8천 대이 된 것이 1970년에 55만 대, 1980년에는 280만 대, 그리고 1987년에 한 가구 한 전화 시대의 장을 여는 1000만 회선을 돌파한 뒤 6년 만에 2000만 회선을 돌파함으로써 전화 시설 규모 면에서 세계 8대 진입해 1가구 2전화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국내 전화는 현재 전체 시설의 98%가 전자화되고 58%가 디지털화돼 질적인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시설의 35%인 704만 회선이 국내 기술로 국산화된 DDX, 즉 전전자 교환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환기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이제 단순한 통화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출 중에도 전화를 걸어 전등과 선풍기, TV까지 켤 수 있으며 제3의 통신, 꿈의 통신으로서 미래 종합정보통신망 구축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죠. 저도 동시대를 살았지만 전화기 걸어가지고 전등 끄고 이런 거 저희 본 적 없죠. 네, 한국통신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게 1993년에 나온 방송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이제 홍보를 했었다. 비슷한가요, 요즘이랑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재밌죠, 옛날 한국통신에. 네, 제가 지난주 왔을 때는 이 다음 영상은 안 보여드렸는데 전화번호부에 대한 기록. 저희가 전화기가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때마다 전화 상담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사무용사 시장이죠. 한국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나오고요. 강남에 서초가 가면 그쪽에 있는 또 나오고. 사무용사 시장이죠. 네. 알았어. 전화하니까요. 아니, 오면은 전화요. 네. 마음대로 많이 해놓는 사람들은 그냥 많죠. 안방이나 사무실부터 있는 전화 걸고가 올해 2003년도 한해서 170대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 가리고 있지만 이용자는 거의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찾아봐도 폰이라든가 번호 같은 게 변경되는 바람에 소용없이 되는 경우가. 대신 어디시죠? 요새 잘안 들리는데 말이죠? 전화번호 찾으려면요. 찾기도 힘들고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쉽게 124로 전화하는 거 학생들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마음이 있지 않다겠어요. 한국 도시처럼 서비스에서 함께 전화번호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면 무료여서 114 안내 전화를 한 통화에 80원씩으로 유료화했습니다. 이 앨범 CD로 2장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는 무려 430만 중에로 10번째 만행대에 있는 서울지역 전화번호가 모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을 경우로 지역을 지명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 전화를 자동으로 걸어주는 역할도 해냅니다. 구역별로 정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빈집인지 확인한 뒤 빈집 처리를 하는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성실한 여러 집을 잇따라 풀기 위해 구역별로 정리한 거백용 전화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재밌죠? 네, 이게 다 저희가 살아온, 이거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전화번호부를 저렇게 공개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지만, 저게 1996년의 영상입니다. CD 저희 써본 사람 있으신가요? 없죠. 1999년 요쯤에 아이폰 보급되나요? 핸드폰 보급되고 막 이러면서 다 모바일로 찾아보고 인터넷이 맞아. 99년에 보급되면서 사실은 저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물어보면 CD로 전화번호부 검색해본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의도는 1800년대 후반부터 전화기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지만 결국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화상담사가 한 30만 명 있습니다. AI 도입된다고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일터는 너무너무 변했죠. 네, 전화기 연결해주던 데부터 124 생겼다가 전화번호부도 찍었다가 모바일도 생겼다가, 아마 여기는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 그렇지만 120 다산이나 경기도 콜센터 담당하면 많은 전화 중에 뭐가 있냐면 교통전화가 많습니다. 여기는 많진 않으시죠? 네, 저거 어떻게 가면 돼요? 전화가 되게 많아요. 네, 모바일 앱이 있는데 왜 전화가 할까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 상담사들의 내공이 뭐냐면, 그 일만 오래 하신 분들은 전화 거시는 분이 자기 어디 있다고 잘 설명도 못해요. 저희한테 전화 거는 내용이 대부분 그렇죠.
질문에 요지도 없는데 일단 다짜고짜 전화. 네, 그냥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대답하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 이거 AI가 힘듭니다. 실제로 교통 안내도 어딘지 찾아줘야 돼. 그 사람의 위치도. 제가 어딘가 고속도로를 잘못 들었는데 아니면 뭐 길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짜증 나 있고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그렇게 일터가 변해도 우리 일자리가 안심해도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아까 전화기가 엄청나게 보급됐죠. 2천만 대. 100만 대도 안 되다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전화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죠. 동시에 컴퓨터도 많이 도입됐습니다. 아까 92년도, 3년도 영상 보면 단말기 두고 하이텔 이런 거 하듯이 단말기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영상은 사실은 KT 전화 교환원, 114 교환원들이 아파서 데모한 영상, 옛날 아주 귀한 영상, 귀한 사진인데요. 경견환장애라고도 부르고 요즘은 VDT 증후군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도 아까 보니까 지부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손목 아프신 분들 디스크 거북목 많으시죠?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에 하나예요. 콜센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이때도 보면 화장실 못 가고 모니터만 보는데 근무 환경이 바뀌니까 모니터만 보면서 일한다는 게 나에게 어떤 병을 만드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96년에 처음으로 3,700명에 대한 건강조사를 하고 265명에 대한 산재 인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저희 콜센터를 여기가 처음인 분들은 많으실 텐데 공공기관이라 민간에 어디를 가보셔도 안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콜센터에 다녀보시면 안마사가 상주해요. 왜? 저희 일이라는 게 쉬지 않고 일하면 병에 걸린다는 사례가 이미 3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죠. 굳이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아니더라도 이런 근골격계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왔던 역사이기도 합니다. 최초로 손목증후군 이런 거 터널증후군은 1987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건이 바로 이 콜센터 상담사들의 근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모니터 앞에서 일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콜센터 업무들. 그러니 저희도 사실 AI가 도입되면 그냥 AI가 도입되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근무의 형태, 일터가 바뀐다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의 노동 조건을 쉴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 전단지 하면서 경건항장애, 그 다음에 VDT 증후군 같은 것들을 조사하고 해보니 일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고 이재명 정부가 이 바로 산재 문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옛날 직장 다니신 분들은 회사가 싫어할까봐 신청 못 하시는데 그거는 2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회사랑 관계없고 저희 다 회사 다니시면서 4대 보험 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신고 안 하면 회사가 문제가 되는 문제고 적극적으로 저는 저희가 목이 아프거나 디스크가 아프면 산재 지정병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하면 노동조합에 문의하셔도 저는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요것만 팁을 드릴게요. 손목 아픈데 내가 이 사업장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근데 내가 보통 사람보다 타이핑 많이 하고 이게 내 주된 업무다. 라고 하면 한 대씩 한번 넣어보시는 거 좋고요. 대체로 인정률이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설명해 해보고 나니까 AI 도입한다고 하고 막 저희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처럼 설명해요. 저도 자료 다 봤습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에 뭐 담당자들이 콜 전화 한 번도 안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를 거고 이거는 조금 더 넓은 상황에서 콜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업장들이 AI를 도입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금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이 질문에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다 후처리 하시잖아요. 지금 설명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AI가 후처리 해주면 좋겠죠. 편하시겠죠. 어디서 좀 들으셨나요? 후처리 저희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후처리를 AI가 다 처리해주면 저희 뭐 해야 되나요? 전화만 받아야겠죠. 하루 종일 전화만 받으면 괜찮으시겠어요? 저희 사실 후처리 하면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좀 한숨도 쉬고 내 리듬도 좀 찾고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AI가 내가 하기 귀찮은 일 해주면 좋겠지라고 하지만 내 일터의 사이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후처리를 기계가 해주더라도 통화 이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아니면 일에 대한 주도권을 사람이 가져가지 않으면
마치 컨베어 벨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만약에 컨베어 벨트의 노동자들이 기계의 속도대로 쉬지 않고 일하면 4시간 동안, 8시간 동안 죽겠죠. 그게 어디에 나오나요? 영화 모던 타임스에 나옵니다.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에 기계랑 계속 똑같이 컨베어 벨트 따라 조이고 너트 조이고 이러니까 사람 만났을 때도 계속 너트를 조이고 있죠. 네. 그 얘기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할 텐데요. 만약에 저희가 전화만 받는 상담사가 돼버리면 후처리를 하거나 내 일일의 작업량에 대해 통제권을 잃어버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하루 8시간 전화만 받으면 죽겠죠. 네. 저희 하루 콜 통화량 한 3시간, 4시간 되시나요? 네. 저희 보통 이런 거 판단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많은 통화량은 저희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다른 사업장들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뒤에 또 나올 텐데 제가 질문들을 더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여기 계획대로 하면 1차 상담을 AI가 한다고 합니다. 어떨까요? 1차 상담을 AI가 하고 2차 상담을 저희가 한다면 지금 민간에는 많은 부분 1차 상담을 AI가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저희의 전화가 어떻게 될까요? 힘들죠. 일단 고객들이 화가 나서 전화하겠죠. 악성민원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그냥 2,000민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화를 받아본 저희는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질문 안 하시나요? 설명할 때? 저희 같이 화내야 됩니다. 그러면 2차 상담을 저희한테 하라고 할 때는 뭔가 업무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겠죠. 콜 양이든 통화 이후에 좀 휴식을 취하든 뭔가 저희 보호 조치든 없이 그냥 만약에 2차 상담 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콜 많이 받으라고 하면 죽어날 겁니다. 네. 외국에서 무진장 발생하는 문제예요. 제가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AI가 도입되면 업무가 그러니까 저희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를 미리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조합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697개의 번호 통합 맞나요? 번호 통합하면 그 번호 어떻게 라우팅 할까요? ARS처럼 1번 뭐 문화관광부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AI가 하겠다는 거죠, 지금. 지금 AI 도입의 핵심은 콜 라우팅을 AI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AI가 콜 라우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제가 경기도 콜센터 지부장님이랑 얘기해봤어요. 경기도 콜센터 지부장님이 이제 다른 상담사들에 비해 경력이 많은 상태로 들어오니까 신입 시절에 이상하게 악성민원 전화가 자기한테 자꾸 꽂히대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악성민원이 꽂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초에 이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콜 잘 받는 상담사, 준비가 잘 된 상담사한테 민원콜이 쪽 꽂히게 애초에 과거에 몇 년 전에 이미 경기도 콜센터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항의해서 나 안 받을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도 있을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모를 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민간에서 실적 콜 받는 분들, 제가 이제 민주노총에서 저만큼 콜센터 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다 만나요. 사업장들. 네, 수십 개 사업장을 만나면 제가 이제 아웃콜 하시는 분들, 아웃바운드 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DB라는 걸 줍니다. 네, 아시나요 혹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DB를 받으면 그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송통신 케이블 쪽이면 이거 회선 하나 더 신청하시고 인터넷 결합상품 하시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실적 얻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의뢰하는 거는 실적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DB를 줍니다. 실적 나쁜 사람한테는 나쁜 DB 줘가지고 영업이 안 올라가서 나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 벌려고 들어왔으니까. 아니 이거 너무 업계 관행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AI가 콜 라우팅을 하게 되면 그냥 정직하게 똑같이 분배해 줄까요? 그러면 AI 라우팅 어디도 안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고 아까 경기도 콜 얘기하는 것처럼 전화 상담 콜량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막 꽂아줄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 알고리즘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악성민원 콜 잘 받는 사람 혹은 괴롭히고 싶은 사람한테 꽂아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콜 라우팅을 할 때 알고리즘을 가지고 협상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의 노동 조건이 후퇴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지금도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도 콜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콜센터가 할 수 있는데 국민콜이 안 한다. 네. 여기에 공무원들이 경기도 콜센터보다 더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네. 저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 얘기들을
AI가 도입된다는 건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저희의 일의 현장에서 바뀌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 추진단이라는 양과장 같은 사람들은 콜 통화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AI가 도입되면 상담사들이 편해지겠지 순수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기술의 도입의 역사를 보면 기업들, 회사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핑계를 대고 AI를 도입합니다. 뭐 상담사를 줄이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상담사를 더 매몰차게 돌릴 수도 있고요. 네, 이런 변화들을 저희가 일터 현장에서 세심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변화의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네, 반대로 저 같은 활동가들, 노동운동가들의 입장에선 이 중요한 기회에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해서 저희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들 임금 인상이 쉽지 않죠? 총인건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한 다산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총인건비 예외를 받았어요. 제가 협상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교섭이라는 건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저도 그래도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잖아요. 상대가 있는 게임에 임금 올려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누가 올려주겠습니까? 바보가 올려줄 이유가 없죠. 다른 문제를 제기해야죠. 너네가 AI 도입하는 거 우리 못 받아들이겠어. 원하는 대로 안 돼. 그럴 때에야 회사들이 우리 이건 안 되는데 해줄 수 있는 거 해줄게. 작년 같은 경우는 다산에서 이런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실수진 인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병원을 얼마나 방문했는지. 저희 건강보험공단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가면 보험비가 나옵니다. 그 통계가 있어요. 지난 5년 동안 다산이 그렇게 괜찮은 콜센터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5년 동안 정신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환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다산 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랫동안 콜센터 악성 민원 업무들을 해보니 정신질환 환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이 일을 하면 놀랐지만 저희 간부 6명 중에 5명이 다 공황 경험들이 있고요. 공황장애 경험들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조합원 교육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 갑자기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으로 실려나가요.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이 일이 힘들면 이 일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라던가 건강조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면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건강 문제는. 그러면 그 전에 회사가 다른 거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협상력이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2015년부터, 그러니까 2012년부터 대한민국의 비정규직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이나 저희 같은 일자리들이 대략적으로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한 30만 명 이상이 고용보장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 각자의 급여나 노동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반복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우리의 앞으로 이 일터에서 많은 것들을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지만 해외 사례이기도 하고 이미 제가 지난 2년 사이에 국내에서도 이미 도입되고 있는 사례예요. AI가 도입될 때 저희 상담 도우미 사용하시죠? 쓸모가 없어서 그렇죠. 콜 어시스턴트 옆에 뜨죠. 요게 어떤 식으로 외국에서 사용하냐. 지금은 솔직히 STT가 쓸모가 없잖아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기관이나 STT가 완벽해서 도입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 경험시키기 위해 먼저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STT가 수준급으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모두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필요한 내용 띄워주는 게 콜 어시스턴트일까요? 아니에요. AI가 더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는 저희가 대화할 때 목소리가 어두워요. 좀 높여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빠르네요. 좀 천천히 대화해주세요. 대화하는 중간에 끝맺은 말이 잘못됐는데요. STT가 된다는 얘기는 저희의 콜의 모든 내용을 감시하고 비로소 저희 하나하나의 상담 내용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국내도 이런 내용들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섭겠죠.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심지어 후처리도 못하면 전화하는 기계가 되겠죠. AI의 부품처럼 저희가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터의 통제력을 누가 가져갈 거냐 문제를 저희가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거고요. 후처리 AI 어디든 나옵니다. QA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QA 팀장님들이 하시죠. 네, 대부분 뭐 팀장이라고 하기도 코치라고 하기도 하고 다 이제
콜센터마다 약간 부르는 이름들도 다르고 직제도 다르지만 QA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있으실 겁니다. 여기 팀장님이나 코치님들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얘기 드렸지만 많은 민간 콜센터에서는 AI가 도입돼서 가장 먼저 없어지는 일자리 팀장들입니다. 왜? 민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거 기업들이 좋은 팀장을 구하기 힘들어요. 공공기관은 몇 년씩 근무하시죠. 민간 콜센터는 이직이 너무 자유롭습니다. 취업도 쉬워요. 평생 좀 싫으면 돈 더 주는 대로 바로 옮깁니다. 콜센터들. 당연히 팀장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여기 남아있으면 실력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래서 민간 콜센터에서 주로 팀장들이 하는 일은 괴롭히기입니다. 실적을 쥐어짜는 거죠. 전화짜.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작년에 기자회견했을 때 했던 얘기가 헬로비전 콜센터에서 팀장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상담사한테 소금을 뿌리는 일이 있었어요. 상상하기 어렵죠. 여기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민간 콜센터에서 2025년, 2026년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민간 콜센터 다녀보신 분 계시죠? 엄청 쥐어짭니다. 못 쉬게 해요. 퇴근도 못하게 합니다. 왜? 콜량 채우라고. 실적 채우라고. 실적 못 채우면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왜 소금을 뿌렸겠어요? 너 때문에 우리 팀 실적 안 나온다고 재수없다고. 제가 쫓아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그렇게 쥐어짜는 콜팀장들 AI 도입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와서 저희는 상담사 안 줄일 거예요. 팀장 줄일 거예요. 왜? ST로 다 글씨로 띄워주니까 너무 좋대요. 저희가 상상해 봅시다. 공장에 관리자가 20명이 하던 일을 만약에 CCTV 20대를 달면 누가 더 잘할까요? CCTV 20대 달고 커다란 전광판 띄워놓고 녹화하면 아마 더 관리할 비용이 싸지겠죠? 인건비보다 싸잖아요. 저희의 AI 도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관리 비용이 굉장히 싸져요, 먼저. AI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건비 들이지 않아도 목소리 톤 높여주세요. 무슨 단어 넣어주세요. 목소리 좀 더 밝게 얘기해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제로 AI가 그냥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들이 발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실제로 업무 자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콜 라우팅 얘기 제가 드렸었죠. 단순히 콜을 꽂아두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지금처럼 순서대로 콜을 꽂아주는 게 아니다. 사람을 다 보면서 실적을 보면서 AI가 평가를 기준으로 콜을 배분할 수도 있다.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무섭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 뒤에 AI가 도입되고 나서 우리의 일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저희 학위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 AI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은 그만큼 편해질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더 어려운 일만 남겨질까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AI가 일을 한다는 거는 쉬운 일만 가져갑니다. 저희가 볼 때는 어려운 일 가져가고 저희는 쉬운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단순 업무의 빈자리, 더 무거운 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다. 실제 현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뭐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의 업무나 여기가 지금 AI 300회선 도입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잖아요. AI가 도입되고 보니 우리한테는 다 악성 민원만 오더라. 하루 종일 그 전화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랑 논의해야죠. 실제로 AI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아파요. 예를 들어 호텔 얘가 있으면 저희가 호텔 청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청소하실 것 같으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청소하시겠죠? 너무 당연합니다. AI가 가라는 대로 가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AI는 수시로 체크아웃 하는 데들을 확인하면서 2층 갔다가 4층 갔다가 7층 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를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 결과예요. 알고리즘대로 움직였을 때는 회사는 더 적은 사람으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의 신체를 보존하고 우리 몸에 어떤 부담이 가는지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비어있는 곳에 빨리 적은 인원으로 청소를 하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두 개 층을 오고 가는 방식으로 사람을 청소를 시키더라. 이게 바로 AI가 하라는 대로. 아까 이게 콜센터에서는 콜 라우팅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콜 응대를 하도록 AI 알고리즘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저희가 쉴 수 있을지 이 얘기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시. 제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AI를 통한 감시 통제, 특히 콜센터는 ST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을 때는 감시하기가 너무 좋은 직종이죠. 다 문자로 찍히니까요. 그 얘기 자세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전화기의 역사도 좀 알 것 같고, 저희 일터의 문제도 알 것 같고, AI가 도입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요. 공유됐던 자료 바탕으로 제가 정리한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번호 통합, 조직 통합, AI 도입. 맞나요? 네, 그거밖에 없어요. 중간에 ARS 잠깐 쓰는 것도 있는데요. AI 도입되기 직전까지 계획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지부장님하고 같이 다 해서 저희 권익위원장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했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AI 도입 계획은 있는데 사람 계획은 없다. 우리 상담사들 어떻게 일할지는 왜 계획이 없냐. 실제로 계획을 보면 2028년까지 조직 통합하고 AI 도입하면서 학습시키면서 저희 교육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어요. 기계에 사람을 맞출 건지 사람의 기계를 맞출 건지, 일터의 통제력을 기계가 가져갈 건지 노동조합, 저희 사람들이 가져갈 건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너무 신경을 안 쓰더라요. 그저 대통령이 자기 임기 끝나기 전까지 2030년 전까지 번호 통합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산도 담당하고 뭐 경기도 콜도 담당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민간콜센터도 담당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20년 동안 활동가 생활하면서 공공기관들을 잘 알아요. 제가 만나본 것 중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시도되는 공공사업 전 처음 봤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지부장님한테 전화를 갑자기 받았어요. 교육장이 없어졌대요. 2개가. 맞나요? 설명이 없이 교육장이 없어졌대요.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다른 기관들이 온대요. 설명도 없어요. 공공기관은 지나치게 느린 건 알겠는데 지나치게 빠른 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경기도 콜센터 조합원들 만나서 이 콜통합 교육을 좀 했더니 경기도는 원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재명 정부가 그렇대요. 지금 이 계획에는 상담사가 있는 게 아니라 2029년, 2030년만 있어요. 그러니 그 날짜만 맞추겠다고 저희랑 얘기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거는 여기서 일하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희는 일단 멈춰. 무슨 일이 발생할지 얘기해. 저희 심지어 도로를 놔도 환경 영향 평가합니다. 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누구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지 위험성 평가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터가 변하고 아까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몰라요. 그 얘기를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이건 다 보신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못 보셨죠? AI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표도 있어요. 앞으로 110과 112만 있고 긴급통화 112, 119만 남기겠다. 이거 언제 만든 자료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2월에 2026년 업무계획 내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도 지난달에 받았어요. 이렇게 계획이 다 있는데 상담사들한테는 노조가 가서 싸워야 겨우 자료 줍니다. 자기들 계획은 다 있는데 이렇게 시간표까지 다 짜놓고 다 있는데 기껏 싸워서 지난달 말에 저희 설명회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저희를 위해서 진행이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해외 노동조합 사례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어요. AI 도입에 대해서 사실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해외에서는 그래서 단체 협약들을 어떻게 맺고 여기도 보니까 신기술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조항이 많은 것들을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훨씬 더 자세히 이런 얘기들 해요. 아까 저희 콜 라우팅 알고리즘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간호사들 노동조합인데요. 환자는 알고리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대로 움직였더니 환자들이 더 힘들기만 하더라. 간호사들도 병 들어가더라. 대표적으로 간호사들 그런 게 있어요. 낙상예고. 환자가 이렇게 낙상하잖아요. 그거를 알고리즘으로 짜가지고 그 시간대에 미리 가서 예방하라고 갔는데 알고리즘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 환자들만, 그러니까 간호사들만 고생하는 거죠. 이게 기계가 알고리즘을 도입한다고 해서 사람보다 잘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저희가 ST를 보면 알 수 있죠. 여기는 제가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잘 설명하고 싶지만 이거 설명하시면 제가 볼 때 반은 제가 주무시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UC 버클리라는 곳에서 노동센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들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제가 막 읽어드리면 졸리잖아요. 네. 근데 그냥 보면 미국의 배우조합이나 뭐 NBA 선수조합들 누군지 아시죠? 네, 잭 블랙. 네. 저희 아까 뭐 1980년대 전화 아시는 분은 잭 블랙도 좀 아시고 헐리우드 스타예요. 이런 분들도 AI 도입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터의 모양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미국 정부직원연맹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공무원들이 가입된 노동조합이에요. 한국도 노조 있죠. 공무원 노조가 3개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들 노조 가입 안 했을 것 같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67%쯤 돼요. 공공기관 전체를 보면 한 71%가 노동조합 가입됐습니다. 제가 가서 현장 가서 여기에 관리자들 노조 가입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확인해보면 대체로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보고는 마치 노조하는 거 이상한 것처럼 보죠. 네, 자기들은 다 가입하고. 실제로 대기업은 삼성 같은 대기업의 노조 가입률은 90%가 넘는 거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거의 95%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금융권 카드 회사 거의 100% 가입되어 있어요. 네. 고객들에게만 보여주지 않지만 카드사 본사 겨울에 한 11월, 12월쯤 가보세요. 로비에 다 텐트 쳐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자기들 연봉 협상하려고 다 노조 만들어서 협상해요.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건 현대차 이런 것만 보여주죠. 네. 공무원들이 파업하는 모습들, AI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호텔 관련한 것들도 이렇게 연구조사해서 보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단체별 다시 맺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 노동조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콜센터들이 노동조합 활동하는 다 AI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사례들을 제가 2년 전에 얘기할 때는 외국 얘기만 했어요. 2024년만 해도. 요즘에 되니까 제가 담당하는 집에서 다 똑같이 발생하고 있어요. 콜라우팅, 1차 상담, 전반적으로 민간에서는 1차 상담들을 이제는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쉬운 상담은 할 수 있어요. 영업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 어려워요. 더 화만 내죠.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미국 통신산업 이런 얘기들은 제가 좀 생략하려고 하고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가 2020년 12월에 정규직 전환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2017년에 다산이 재단을 만들었고 2019년에 경기도 콜센터가 이재명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공무직 전환됐습니다. 놀랍게도 이 순서대로 급여 수준이 차이가 나요. 제가 국민콜도 급여를 대충 알고 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기는 경기도 생활임금이 262만 원인데 여기 그거보다 못 받으시죠, 실제로. 왜? 경기도 생활임금 받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1호봉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공무직 1호봉을 제가 보니까 올해 2025년에 최저임금이랑 동일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노동조합들이 개입하면 급여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거의 장담해 드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 고스톱을 쳐도 손에 카드가 있어야지 아무리 타짜도 손에 패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렇게 큰 파도가 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다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를 물어봐도 동일해요. 해줄 이유가 없는데 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누가 나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가 큰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지부장님한테 이런 제안 드려요. 2029년까지 이거 완료하고 싶은데 저희가 동의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마음이 급할 텐데. 그러면 제발 해줘라고 협상하겠죠. 마음이 급한데 승진하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여기 추진단장. 정말로 눈에 불을 저희가 공무원들 만났는데 그렇게 사리사욕에 눈이 이렇게 가득한 사람 드물어요. 그냥 나는 여기서 오랫동안 얇고 길게 살래. 이게 공무원들의 보통 공공기관의 특성인데 지부장님 뭐라고 하던가요? 전 대통령 만나서 무슨 성과를 내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망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 다 알잖아요. 야망을 눌러줘야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심 가져달라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고요. 또다시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 많은 노동조합들의 경험과 역사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것보다 아까 전화기의 역사를 본 것처럼 노동조합이 해왔던 역사들 통해서 저희가 얻어가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희 휴식시간 60분 받으시죠?
이거 왜 받는지 모르시죠? 아까 같이 90년대 VDT 증후군이나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합니다. 대체로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는 노동자들이 병에 걸리지 않는 최소치들을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하면 죽더라는 걸 봤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베이어 벨트에 4시간 동안 너트를 조이면 네, 밥 먹을 때도 너트 조이고 있습니다. 네, 쉬어야죠. 저희도 알잖아요. 담배 피고 와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전화통화 한번 친구랑 얘기하고 감정을 추스르고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 얘기를 국제노동기구에서 각 노동 현장마다 권고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게 시간, 점심시간 있죠?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 8시간을 일하면 60분의 점심시간, 휴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60분의 별도의 휴식 시간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ILO의 권고안에 따른 거예요. 저희가 그냥 뭐 좋아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 공공기관들은 대체로 60분을 주고요. 민간은 노동조합이 센 곳은 주고 노동조합이 약한 곳은 30분 줍니다. 제가 아는 120, 110 통합해서 아직까지 60분을 못 받는 데는 안타깝게도 경기도 콜센터가 50분 받고 있고요. 제가 올해부터 그 사업장을 담당했는데 40분이었어요. 안 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올해 전 하반기에 10분 먼저 받고 하반기에 10분 받겠다고 약속 받아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업장에 60분을 주는 이유들은 저희 노동자들의 사실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프지 말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저 시간조차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들 제가 얘기하면 서울에 14,000명,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전국적으로 도청이나 서울시 같은 행정기관들이 대략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가 고용을 보장받았습니다. 공무직화되거나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사들,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공사까지 합쳐 한 30만 명이 전환이 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약속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자리,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는 이제 고용 보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저희 노동조합이 함께 만들어 온 과정들이고요. 저는 이 다음 단계가 바로 AI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지만 저희는 철밥통이에요. 공무직은 쉽게 줄일 수 없습니다. 그냥 자연 감소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일터는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술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확인되고 있고 다른 사업장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저희가 부품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AI가 하라는 대로 전화만 받는 부품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인간다운 일터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정말 저희가 또렷하게 제가 무슨 사실 콜센터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후처리 이런 거 정도 들어서 아는 거지만 아마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함께 논의해 보시면 기술의 변화가 우리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해하게 되실 거고요. 저희가 수동적으로 그냥 변하는 대로 지켜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이 기회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꿨으면 좋겠다. 오늘 교육은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강을 해주신 박경수 조직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에 내용 중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오늘 이 강의 내용 말고 또 다른 내용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관련된 거 뭐 아무거나 던지셔도 다 질문 답변 주실 겁니다. 네, 저희 기관의 콜센터 내용 말고 뭐 다른 기관의 콜센터 내용이라도 좋습니다. 강의를 너무 잘해주셔서 질문할 내용이 없으실까요? 네. 콜센터 증의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콜센터 쟁의권,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쟁의권은 뭐 언제든지 필요하죠. 저희가 쟁의권은 언제든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는 임금협상을 들어가야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올해 임금협상을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부가 2명이서 사실 노사가 마주 앉아서 하는 협상에는 쪽수 싸움입니다. 근데 저쪽에 6명이 앉는데 저희가 2명이 앉아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임금에 대한 서류적으로 뭔가를 다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건 마주 앉는 것부터 해서 지고 들어가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 협상의 임협 요구조차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라, 그리고 간부를 왜 못 구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컨택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보도 해주셔서 그 제보받은 분들에게도 요청은 드렸는데 하나같이 대답은 똑같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그리고 혹은 다른 이유로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교섭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여러 사업장들을 교섭을 하잖아요. 교섭의 관행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콜센터 사업장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좀 얘기 드리면, 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에 있다가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 계속 상급단체로 오지만 콜센터 문제는 좀 해결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들, 저희 경기도 콜센터 제가 올해부터 담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사실 조금만 저희가 생각을 바꾸면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저는 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간부들에게도 그런 얘기 드리지만 경기도 콜센터 제가 여기보다는 잘 아니까 똑같을 겁니다. 거기 상담사가 한 80명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5명이래요. 네. 경기도청 전체는 1,500명 정도의 공무직이 있어요. 공무직 비율이 한 3대1 정도 됩니다. 다른 공무직들은 공무원들 여러 명 사이에 1명씩 일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콜센터는 그 업무의 특성상 상담사들이 모여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상담사들이 뭉치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게 가능한 모델이 다산이에요. 다산이 한 3대1 비율로 상담사가 한 320명, 3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소위 재단 직원들이 한 90명, 100명 정도 됩니다. 상담사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재단으로 독립기관이니까 상담사들이 뭉쳐버리니 재단 직원들이 늘 눈치를 봐요. 근데 제가 경기도 콜센터를 왔더니 80명이 5명 공무원들한테 쩔쩔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다른 데 가면 공무직이라고 하면 철밥통이라서 무서울 게 없는데 유독 이 콜센터 업계 관행 때문인지 80명이 5명한테 왜 쫄쫄매냐, 이게 제가 처음에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80명 아니라 40명만 뭉쳐도 5명이 우리 눈치 보게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일터가 공무직을 위해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다라고 실제로 6개월 만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이 한 30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70, 80명 중에 30명 정도 상담사들이 뭉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들 하고 만나는데 공무원들이 저한테 서운한 얘기 하잖아요. 저희 조합원들이 우르르 내려와요. 우리 조직국장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게 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일터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센터장이 저희 눈치를 봐요. 왜? 아무리 권한이 있다 그래도 실제로 여기 센터장 그렇게 권한 없어요, 저희한테. 3명, 5명만 우르르 몰려가서 센터장한테 항의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거는 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장들의 마찬가지고요. 저는 저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답은 여기에 계신 제가 한 240명 상담사들이 뭉쳐서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제대로 우리 급여 달라. 제가 진짜 급여 얘기 오늘은 안 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 제대로 일해야죠. 그런 얘기 하면 제가 약속드리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교섭 얘기는 단순해요. 교섭은 게임의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섭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교섭은 1년 과정을 시나리오를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섭에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간부뿐만 아니라 사실 교섭에는 참관도 가능하면 많이 만들어야 되고요. 다산 같은 경우는 교섭위원이 한 8명 들어가지만 실제로 제가 요구하는 거는
일반 상담사 한 20명이라도 만들어 달라. 쭉 앉으면요. 예, 재단 직원들이 조심합니다. 사람이 일단 많으면 조심해요. 저희 급여 만드는 문제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임금교섭에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씩 시간 내서 교섭에 한번 들어가서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앞에서 싸울 때도 소위 말하는 아까 얘기한 협상력 만들어집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하는 게 급여만 올리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는데요. 저희가 똘똘 뭉쳐서 공무원들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를 위해 이 일터 한번 바꿔보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저는 어느 사업장보다 콜센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층에 다 공무직이잖아요. 저희끼리 나뉠 게 아니라 저희끼리 정말로 몇 가지만 약속하고 급여, 노동조건 너네 만들어내라고 항의하면 못 빼깁니다. 네. 저는 이게 가능성이고요. 저는 저희가 임금 얘기하셔서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임금에 저희 모두가 눈을 불을 켜고 참여하면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국민콜은 그럴 가능성들이 충분하다. 그래서 아까 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 내부의 시선들이 바뀌면 굉장히 좋은 사업장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여기가 가산보다 더 나은 노동 조건들을 만들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지만 반대로 기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이 얘기 드리고 향후에 저도 뭐 가끔씩이라도 찾아오려고 계속 마음 먹고 있는데요. 그때는 꼭 이런 AI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업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저희가 유리한 것들을 가끔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물론 많이 변화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열심히 하고 제가 지부장님 뵙고 나서 조합원도 많이 늘고 사실 이미 과반 사업장이잖아요. 이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 부분 놓치지 않는다고 하면 당장 올해는 좀 아쉬울 수 있어도 당장 지금은 저희 욕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차근차근 저희가 원하는 것들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쪽수에서 달린다. 그리고 진호위에 또 가야 된다. 그래서 쟁의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결론입니다. 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AI 도입에 대해서 전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부끄럽게도. 네, 설명해. 그러니까 AI 도입에 대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근데 그 전에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명해 오셨을 때도 사실 교육 때 말씀 주신 것처럼 AI 도입을 해서 저희 상담원들의 어떻게 근무할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전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 설명회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 저희한테 주입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권익위 분들께 저희 상담원들 복지에 대해서 힘써달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겠다라는 답변이 들은 거는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그 답변을 들었다기보다 이제 지금 그 아까 저희가 활동보고에 착수보고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저희가 참석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 이 현장 사업장에 이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 현장 목소리를 그 연구 용역에 녹여야 된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가 잘 작성이 되면 우리 현장 목소리가 많이 담겨서 그 연구 보고서가 잘 작성이 되고 그 작성된 걸 권익위가 잘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 노조의 사실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강사님의 언급이 조금 있었듯이 권익위의 그 총괄 과장 입장은 이 연구 보고서보다 알겠어. 연구 보고서는 연구진 너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한테 뭐라고 보고하면 돼? 얘만 지금 관심이 있어서 이걸 깨트려 주는 게 노조의 또 입장이다. 연구진들은 사실 이 콜센터 산업에 대해서 오래도록 연구하셨던 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이 콜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콜센터에 대한 이 임금 구조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것조차도 이제 처음 시도해보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게 권익위 이 정보민원 안내 콜센터가 사실 그 업무 그 스크립트 맞나요? 업무 우리가 그 차단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 기관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것처럼 콜센터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업무 이런 프로세스들을 우리가 처음에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 기관이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런 것들 통합되는 이 기준을 시작으로 처음 마련하는 것들이 잘 좀 운영되었으면 시도되었으면 좋겠다는 연구진들의 기대치에 비해서 권익위가 얼마나 따라줄지에 대한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연구진들에게 그런 부분들로 우리 현장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일개 조합원으로서 아무나 잠깐 참견을 하자면 사실 노조가 계속 AI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계속 큰 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제가 참견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조합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속상했거든요. 근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안심이 되는데 그러면 조합원은 우리는 뭘 해야 돼? 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 뭐 지부장님 막 밖으로 뛰어다니시면서 되게 노력하시는데 그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볼 때마다 좀 고생한다고 얘기 좀 해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냥 하나로 뭉쳐서 힘을 내는 게 중요하다고 머릿수를 더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그 노조의 힘은 우리들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좀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결력을 해치거나 이러지 않고 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좀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같이 싸운다는 느낌으로 이제 지부장이 나가서 혼자서 일당백으로 막 다 때려잡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운다 관심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시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개 조합원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정책부장으로 꼬시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네, 질문하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이 다른 다르게 멋있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무식하게 좀 말할게요. 사측과 협상할 때 쪽수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때 우리 뒤에 참관하는 개념이라도 좀 몇 명씩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협조를 구하면 그 일회성도 괜찮죠? 괜찮습니까? 안타깝게도 다사는 참관인을 둘 수 있는데 저희는 아직 참관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네, 참관인을 두려면 노사 합의 사항인데 사측이 그 부분에 합의하지 않아서 이번에 참관인을 두려고 하면 다시 그 부분은 합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참관인을 둘 수도 있고 매번 참관인을 두고자 요청은 합니다. 근데 사측이 반대합니다. 이유는 탄로날까봐. 그들의 오지랖이 탄로날까봐. 네, 그래서 참관인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참석인으로 그건 힘들죠, 사실은. 왜냐면 전반적인 회의를 같이 준비해야 되고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함께 문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참석하는 인원이 바뀐다고 하면 이 회의의 흐름이 끊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저도 이래서 참.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오늘 너무 적극적이야. 기분이가 좋다. 제가 어제 고용노동청에 하루 종일 농성장을 지키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내일 가서 또 지켜야 돼요. 그 고용노동청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균 사업 관련해서 저희도 비정규직이고 권익위가 저희한테 제대로 그 자료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저희의 그 근로 면제 시간 뭐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 있어서 고용노동청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서 거기랑 또 대응을 계속 틈틈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가서 하루 종일 농성장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니 기분이가 좋아요. 내일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신혜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혹시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의원 통해서 질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